2024년 10월 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363일째, 이제 나흘만 지나면 정확히 1년을 채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들의 소식은 아직도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역시 많은 일들이 정신없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9일 악의 축의 중심이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면서 중동 전역은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로 이어졌고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곧바로 또다시 후티 반군을 향해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공격을 했죠. 10월 1일부터는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간이었죠. 오늘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조현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볼 이슈를 알아볼까요? 네, 9월 17일 얼마 전이에요.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이 삐삐가 터지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무전기가 터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전투기 100여 대가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이 헤즈볼라 기지 2,000여 곳을 아주 공격을 했대요. 그리고 지난 29일에는 마침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됐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할 당시에 지하 18m 깊이에 아주 깊숙한 곳, 한 지하 7층 정도 되는 그런 깊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려면은 이 지하 18m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성능의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무기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나스랄라의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파악을 했죠. 그건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위치 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헤즈볼라의 그 지휘부에 관한 위치 정보는. 근데 문제는 이제 2,000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를 이제 해야 이제 지하 18m까지 내려가서 폭발을 시키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가 없어요. 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라고 얘기할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선적 지원을 시켰어요. 의회에서 통과한 지원 예산인데 행정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거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2,000파운드 이상의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의 원리가 뭐냐면 큰 그 미사일에다가 탄두를 여러 개 격실을 나눈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탄두가 폭발하면은 그 다음 2차 폭발, 3차 폭발, 4차 폭발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벽을 하나씩 터뜨리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폭탄 하나에 다 들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걸 또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무거워요, 이거를.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전투기 기종으로는 이거를 캐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0파운드급 그 벙커버스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싣고 날아갈 전투기가 없다. 기종이 없고 그건 폭격기 좀 규모가 커야 되는 건데, 이거 벙커버스터를 BLU 109라고 이제 그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걸 사용한 건 아니고 그와 유사한 방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군 제69 비행대에다가 F-15I 기종을 8대를 출격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2,000파운드의 그 벙커버스터를 그대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그걸 유사하게 하는 겁니다. 2초에 한 발씩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탑건 매브릭에서 나왔듯이 선발대가 가서 먼저 딱 찍고 그다음에 뒤에서 또 폭파하고, 그런 방식인데 그거를 여러 차례를 한 것이죠. 18m를 뚫어야 되니까 100여 발을 소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를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전투기 8대가 돌아가면서 이제 폭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하 18m를 연쇄 폭발로 하는 건데, 연쇄 폭발 통해서 상판을 날리면은 그다음에 또 그다음 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상판 날리고, 그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18m 내려가서 나스랄라 일당을 이제 제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한번 이스라엘이 실험을 했어요. 왜? 미국이 군수 지원 안 해주니까 7월 하마스 지휘부 공격 터널에도 공격할 때도 이런 유사 벙커버스터 전술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증이 되니까 이번에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말이 쉽지.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먼저 때려가지고 거기를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이 정확하게 다음 전투기가 또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탑건 3예요. 탑건 3. 예전에 그 이라크 오시라크에 있는 그 핵시설을
원자로 시설을 이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가서 공격을 할 때도 똑같은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가려면은 요르단하고 사우디를 거쳐야 되는데 걸리지 않으려고 저공 비행, 그러니까 지상에서 30m 높이로 이 전투기가 날아간 다음에 그 핵시설이 있는 데서는 2km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수직으로 전투기가 내려오면서 쏟아붓고 빠지면은 그 다음 전투기가 또 내려오면서 또 쏟아붓고 그 다음 전투기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두들겨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략 요번에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뉴스에는 그래서 이제 하산 나스랄라가 죽었다라는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나스랄라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날 회의 때문에 거의 뭐 헤즈볼라의 수뇌부들이 죄다 모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20여 명의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한 거예요. 수뇌급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각이 작살난 겁니다. 근데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제 특이사항 관심 인사가 누구냐면 헤즈볼라 남부 사령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국경과 맞대어 있는 그 지역의 사령관, 총사령관이 알리 카리키가 사망했고 같이 동석해서 같이 복사했고, 그 다음에 이브라힘 후세인 자진이라고 나스랄라 경호실장, 핵심 경호실장이 됐고, 그 다음에 나스랄라 특별보좌관, 이란과 이 조율하고 국제적 어떤 안보 전략을 짜는 그 핵심 책사예요. 그 사람 특별보좌관도 요번에 이제 사망했고 같이.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을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 헤즈볼라 전력증강 사령관이라고 지금 헤즈볼라의 전력을 갖다가 빌드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IRC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뭐 분수 획득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란에서 개발했다고 나오는 게 이제 저런 거 아닙니까? 싸구려 드론으로 비대칭 전력으로 이런 전술을 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미사일 탄도 사령관이 있어요. 헤즈볼라. 이 사람이랑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헤즈볼라랑 이란이랑 공동으로 그 전술과 전략을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 탄도 사령관도 이날 그 지하 벙커에 같이 있어서 다 같이 이제 폭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핵심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그냥 그 뭐 이스라엘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헤즈볼라의 한 2천여 기 이상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주무 실무자를 다 박살내 버렸으니까 이제 사실상 제거했다고 봐야죠. 그 수뇌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뇌부들을 한 명씩 다 찾아가서 제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모여줬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모여 있을 테니까 알아서 우리 때로 그냥. 그렇죠. 부상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두들겨 보셨으면. 그렇죠. 왜냐면 18m 그 압력으로도 못 견뎌내죠. 직접 폭파가 안 했다 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헤즈볼라에서는 그 하산 나스랄라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상처 없이 발견됐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거의 이제 순회급들, 조금 무식하게 얘기해서 대가리급들이 다 날아갔는데. 그렇죠. 헤즈볼라만 그때 이 순위급들만 모여서 회의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이란 혁명 수비대들도 같이 회의하지 않았을까요? 그 같이 세트로 움직이죠. 그 뭐냐면 대리 세력의 총괄 지휘하는 게 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고 작전부 사령관인데 헤즈볼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리 세력 중에 맏형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매체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식 확인해 준 게 이란 국영 RNA 통신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바스 닐포루샨 IRGC 작전사령관이 동석해서 같이 이제 폭사했다라고 보도를 공식 확인해 줬죠. 그러면 아바스 IRGC 작전사령관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 미사 아민 히잡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집회를 진압한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의 핵심 인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 이제 4월이죠. 올해 4월에 이제 무슨 일이 그때도 한번 이스라엘이 F-35를 동원해 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 뭐 영사관을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사관은 아니고 사실상 IRGC 지휘통제센터예요. 시리아에 있는. 그거를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IRGC 지휘관 수뇌부가 많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또 본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공격을. 근데 그걸 촉발시킨 4월 폭격에 그 당시 누가 죽었냐면 자헤드 IRGC 쿠드스군 작전사령관이
그 당시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대체한 게 바로 요번에 죽은 닐프 루산 IRGC 작전사령관이에요. 대체했는데 그 사람이 또 죽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석이 채우는 대로 그냥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는 고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IDF가 이제 현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란 및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들이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에요. 한 80년대부터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고위층을 장악한 다음에 30년 동안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인물을 이제 정리를 해줬다. 그래서 인사 혁신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IDF가. 우리 뭐 IMF 때 이제 우리 기업 구조조정 때 맥켄지 컨설팅이 와가지고 뭐 구조조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IDF가 그 컨설팅 역할 대신한 거 아니냐, 인사 적체를 이제 해소해줬다.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늘공 테러리스트를 제거해 준 거예요, IDF가. 그러니까 신규 애들이 또 올라오는데 올라온 순간 또 다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이거 지휘 체계나 지휘 작전 능력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헤즈볼라는. 그러니까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10피, 일타 20피 뭐 이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또 그 헤즈볼라의 신세대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되는 날 정작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없었대요. 미국 뉴욕에 그 유엔 본부에 가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네타냐후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날 나스랄라 제거 작전이 일어난 것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사가들을. 야, 베냐민 네타냐후의 머리는 정말 천재다.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이 없는 날 어찌 보면 이 헤즈볼라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대부 영화 보면 알파치노하고 말론 블란도가 나왔어요. 그 영화의 내용과 대부 영화의 내용과 이번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과 베냐민 네타냐후 아주 내용이 흡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하고. 그러니까 영화 대부 1편입니다. 1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클 콜레온이죠. 알파치노가 이제 조카 세례식 때 참석했는데 이때 이제 5대 패밀리 정적들 다 제거하죠. 그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그 세례식 장면을 하는데 사전에 선수를 친 겁니다. 근데 마치 네트냐가 유엔 연설 기간에 작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네 일종의. 그렇죠. 유엔 연설이 세례식인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언론지상에서는 뭐 IDF나 뭐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그 용맹스러움과 신출 규모라만 얘기하는데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네트냐후라는 핵심 피스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하산 나스랄라의 그 존재는 과거부터 파악해 있고 동선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영화화 시켜야 되는데 네트냐후는 지난 2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유엔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가는 길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언론 그 보도 자료를 뿌려요. 브리핑 자료를. 그게 뭐냐? 네트냐후 총리가 미국 서방 동맹국이 제시한 이스라엘 헤즈볼라 3주 21일짜리 일시 휴전안을 수용했다. 와. 라고 이제 뉴스가 쫙 퍼졌어요. 그 지난 주말이거든요. 주말 금요일 목금 이 타임이란 말이에요. 저 방송 끝나고 보니까 그 뉴스가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합의할 리가 없는데 자꾸 합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만 작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총리는 뉴욕을 이동 중인 비행기 있으니까 대응을 못했죠. 그래서 터치다운 그 JFK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반박을 했어요. 북부 주민이 무사 복귀가 우리의 작전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수전한 수용을 할 수 없다. 물론 협상은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뭐 NYT, CN은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야 네트냐후 또 말 바꾸겠다 말이지. 이 사기꾼 뭐 범죄자 막 엄청 성토를 했어요. 국제 뉴스를 보니까 이거 네트냐후 큰일 났다 속으로 뉴스 보면서 그랬는데 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조 기자도 속았어요. 그래 나도 속았어요. 이거 또 시작이구나 반유대 이거. 근데 그게 이제 뭐 언론만 이렇게 득달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과거에 항상 봐왔던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까지도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랑스, 미국과 등이 제시한 중재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네트냐후 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발로 차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네트냐후를 완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놨어요. 그 보도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연설 직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딱 그 장면 사진도 나와요. 딱 본국이랑 딱 통화하면서 그 스퀘어 그 폰라인에 딱 통화하면서 야 공격해 승인 딱 내리고 연설 들어간 거예요. 연설들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빌드업이 뭐냐면은 이제 5대 마피아 패밀리가 이제 그 헤즈볼라 IRGC죠. 근데 구대에서 이제 휴전 번복 네트냐후 망신 주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나사랄라 IRGC 장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하 벙커에. 물론 뭐 이스라엘 국내에 없어서 이제 다 모였다는 소식도 있지만은 이걸로 이제 휴전을 번복하는 네트냐후를 이제 국제부 사회에서 이걸 이제 난도질을 한 거예요. 연설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 연설 당시에 동맹국인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그다음에 미국 유엔 대사가 다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나가버렸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트냐후가 이 국제 외교 연설의 대가거든요. 의회 연설도 많이 했고 그럼요. 예. 설득력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걸 망신 주기 위해서 세팅을 다 한 거야. 이거 거짓 수용, 이거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나사랄라와 그 친구들이 이제 지하벙커에서 팝콘 먹으면서 스크린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놈 자식 한번 죽여야겠다 하면서 다 모여서 만든 거죠. 그거를 노린 거예요, 네트냐후가. 그래서 그 직전까지 공격 승인 명령은 사실상 오래전에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까지 끝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네트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3주 휴전을 수용했다라는 그 거짓 정보를 역이용한 거예요. 역공작으로 이용해서 헤즈볼라 수장들을 안심시켜서 한 곳에다 모아버린 것이죠. 지하 벙커에다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제 공격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연설하러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랑 똑같은 게 이거예요. 마이클 콜레온의 알파치노를 죽이기 위해서 5대 패밀리가 우리 휴전 협상장을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식 참석하고 갈게 하면서 세례식 참석할 때 다 죽여버렸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영화가 잠깐 중점 빼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약간 머리씨 쭈삐쭈삐 쓰더라고. 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 지력은 어디서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딱 짠 것이죠. 이거는 국방 안보 기술 혹은 정보 기술로는 안 되고 전쟁 의사결정 책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트냐후만이 할 수 있는. 사실상 하나의 퍼즐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막 소름이 막 솟는다고 하면서 다 이제 찬양 분위기죠.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대부의 알파치노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그 발상을 조 기자님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런 얘기 나와요. 대부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기서 겁니까? 알파치노 세례식이 생각난다면서 막 다들 막 버르르 떨어요. 이런 일이 영화거든요, 이거. 나는 조 기자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낸 건 줄 알고 굉장히 지금 존경하려고 그랬죠. 와 하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럼 또 우리 팩트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거의 그 완벽한 시나리오 작가에다가 연출 감독까지. 그렇죠. 야,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는데 원래 그 미국에다가 보통 게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사전 통보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도 이제 하산 나스랄라 죽은 이후에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들은 얘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당황한 것 같던데 왜 사전 통보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격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한 자리에 다 모아야 되고 주의 분산용으로 안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보하면 미국이 다 들어가죠, 정보가. 새 나가니까. 전부 다 새 나갑니다.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냐후의 어떤 총리의 그 결기와 지력과 이 모략이 어마무시하다는 게 이 대목인데 정보가 누설되기 때문에 다 모아는 거야. 폭격하고 나서 성공한 다음에 통보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전엔 조율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 들은 바 없다. 뭐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충분한 네트냐후 총리는 그 공격명령 내리고 유엔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수전 얘기 좀 작작해라.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어쩐지 저 사람이 이렇게 이게 좀 평상시에는 약간 좀 슬픈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어떻게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과 이렇게 싸우면서 좀 이게 고단한 모습이 보였는데 외로운 전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고독한 지도자의 느낌인데 이날은 막 업돼가지고 막 막말을 해요. 거의 저 같은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댓글에서 하는 얘기를 하죠. 이제 좀 휴전 얘기 작작 좀 해라. 그만해라. 막 거의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강도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확전 방지만 외치고 있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뭐 이스라엘 방어권은 지지하지만 뭐 확전은 반대 뭐 이게 상투적인 이제 상호 충돌적인 얘기만 하고 근데 국제법상 방어권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단순히 아이언돔으로 막은 걸로 갖고는 안 돼요. 그거 막고서 원점 타격까지 하는 게 방어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합법적 전쟁이라 하는데 국제사회는 방어권 얘기하면서 방어만 해만 이렇게 강요하는데 확전 방지가 하면 안 되지.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이제 미국 군 당국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바이든이 제대로 지금 혹은 미국이 중동에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중동 정세를 그리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국제 외신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위기 관리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여론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곧바로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이 외교 정책 군중 잘한 거 뭐야? 실제로 개판치고 있다라는 거. 동맹 이스라엘이 얘기도 안 해주고 그 금시초문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성향 극좌 폴리티코 매체가 있어요. 정치 매체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미지 컨트롤하러 나온 거예요. 희석시키려고 이 뉴스를. 바이든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여론이 좀 팽배하니까 이제 폴리티코 매체가 나와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요번 이스라엘의 이제 삐삐 공작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그 나스랄라 폭침 사건 공습 사건 다 미국이 배후에서 간접 지원한 것이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기사를 보니까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내에 친이스라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국무부, 국방부 이제 반이스라엘 세력 혹은 이제 확전을 방지하는 그 세력과 충돌이 있었는데 친이란 이스라엘 세력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서 사실상 이거는 바이든의 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건 거짓 보도였어요. 왜 그런가 하니 폴리티코의 그 매체에서 언급한 이른바 친이스라엘파 지지자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아모스 혹스타인 중동 특사입니다. 이 아모스 혹스타인 중동 특사는 이제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2022년 카리스 동지중의 유전 포기를 이스라엘에 압박한 사람이에요. 예. 기억나요. 그 사람이 그 레바논 담당이거든요. 그 어디서 또 뭘 했냐? 이스라엘의 북부경 지역인 도구상과 골란고원을 포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라고 맨날 압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삐삐 공작의 성공했을 때 그 지지난주에 했을 때 이 사람은 붕괴하면서 이러면 평화협정 자초된다고 막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호스타인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네tanyahu 총리가 수용했다던 그 3주짜리 헤즈볼라 휴전안을 칭송해온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상 이 사람은 이스라엘 매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지파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기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죠. 사실상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간접 지원한 거는 거짓 보도다라고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네tanyahu 총리의 미국 패싱만 더 부각이 되고 미국의 전략적 무능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돼버렸죠. 어찌됐든 지난주 이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휘관들의 삐삐가 터지고 또 무전기 터지고 그것만으로도 참 영화 같은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하산 나스랄라와 이 지휘부들 그 한꺼번에 모아놓고 본인은 정작 그 뉴욕으로 날아가고 이 매주 이렇게 새로운 영화를 만드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이후에 이번엔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몰고 가서 아주 또 반군 기지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는 꽤 멀어요. 어떻게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후티의 근거진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항구 주변 뭐 발전시설, 그 핵심 전력시설이 있는 데인데 여기를 폭격을 했어요. 몇 대가 날아가니까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날아가서 거리가 무려 1,7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전단이 간 것이죠. 비행기 편대가 여러 개가 가서 갔는데 전투기는 물론이고요.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중간에 공중급유를 해서 1,700km까지 날아간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의 뭐 미사일 방공망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밍하는 공중 정찰기까지도 정보 자산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수십 대가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장거리
공습 능력의 어떤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00km가 상징하는 바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1700이지만 또 가로로 뻗으면 감독님 잘 아시죠? 어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예멘까지 1700.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란까지는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란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굉장히 겁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40년 묵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아주 그 왼수 헤즈볼라 거기에 수장인 나스랄라의 완벽한 제거 그리고 1700km까지 날아가서 후티 방문을 향한 공격.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를 향한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킹 비비라고 그래요. 현지에서는. 킹 비비. 비비가 애칭이지 않습니까? 네. 네타냐후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요번을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딱 쭉 이렇게 한번 타임라인을 찍어보면 대충 이래요.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이후부터 최종 승리라는 목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휴전 압박도 이겨내고 야권의 또 반대도 이겨내고 반정부 시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지 협상하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 국경을 장악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자전이 한창일 때도 군수 내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가자는 내버려 두고 빨리 북부경 가서 헤즈볼라를 대적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부가 뚫려있는 가자지구가 뚫려있는 상태에서 북부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핵심 작전이 뭐냐면 라파 국경 봉쇄입니다. 이거를 네타냐후가 끝까지 간철시켜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로 들어가는 그 어떤 군수 물자가 다 차단되고 병력도 다 차단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은 테러리스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안정화 단계입니다. 컨테인 단계예요. 그거 딱 밀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북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북부에서 그 다음에 총공세 해가지고 결국엔 삐삐 공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스랄라까지 제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장기적 안목이 성공했다라고 보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있죠. 근데 반면 군수 내부 극자 야권들 대표적으로 간츠 라피드 뭐 이런 극자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바라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인질 협상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좌익 얘기 들었다간 이스라엘은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이제 네타냐후 리더십은 이제 거의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러한 이제 야권과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극명한 리더십 차이가 어떤 현상 흑백 대비되면서 사실상 기드온 사르라는 오랜 정치적 라이벌이 있어요. 같이 그 리쿠당이 있었는데 탈당해가지고 자기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야권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간츠랑.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연정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역시 정치적으로 네타냐후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야권의 공격도 받고 반정부 시위에 공격도 받는데 완전히 정치 영역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저기 헤즈볼라하고도 승기를 잡았지만 국내 정치에서도 완전히 승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 대표가 있는 정당이 세희망당인데 내석을 갖고 있는데 내석을 갖고 이제 연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전체 120석 중에서 지금 네타냐후 연정 68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한두 석 차이라서 야권에서 공작을 해요. 리쿠드 의원 빼오려고. 근데 이제 그 공작이 안 먹죠. 내석이 딱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수권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론도 돌아가고 네타냐후에 대한 이제 이런 지지도가 폭증하니까 간츠 라피드 극자 군부 세력도 이제 꼬랑지를 내린 거예요. 굴복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 와가지고 헤즈볼라 지상국 투입에 대찬성이고 지지한다 하면서 우리도 지지한다고 또 동참하고 태세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합류한 사르 대표가 뭐라고 이제 일가를 했냐면 아직도 야권은 그 10월 7일 이전 10월 6일 세계관으로 지금 박제돼 있다. 맨날 협상 타령만 한다면서 라피드 전 총리한테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 야, 너 바이든 발 그 거짓 3주짜리 그 헤즈볼라 일시 휴전을 너 지지하지 않았냐? 너 그거 네타냐후한테 압박하지 않았냐, 자샤? 이렇게 막 맹공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회주의 행보를 이제 노출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그 나스랄라 제거 작전으로 네타냐후는 야권을 완전 굴복시켰어요. 적들을 하나씩 다 제거. 이것도 마피아 영화 같아. 주변 적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정적들도 다 굴복시키고 그 야권 극자 군부 세력은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르 대표가 합류하면서 네타냐후의 1타 대야 공격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이제 사드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미국 상대하고 이런 식으로 딱 교통정리가 되고 벤기르나 뭐 스몰리치 떠드는 건 떠들게 내비두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정권을 완전 정말 강력하게 공고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현재 네트냐후로 이스라엘은 대동단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JNS라는 매체가 이제 다이렉트 폴 여론조사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공습을 미국과 사전 조율하자는 것에서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그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지문항 중에. 근데 이스라엘 국민 83%가 총리의 올바른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허. 83%가 9%는 잘못된 결정, 8%는 무응답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알리지 않은 거 잘했다라고 보는 게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10월 1일부터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가면서 이제 지상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전투기로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기지들을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지상전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2006년도에도 이스라엘 군이 지상전으로 이 레바논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벌써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헤즈볼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탱크 세대가 지금 파괴가 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 8명이 벌써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군 지상전 계속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건 야권에서도 이제 헤즈볼라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 찬성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태세전을 하는 이유가 기회주의 행태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여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부경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격은 할 것 같습니다. 희생이 크더라도.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바로 백악관의 정보 유출 문제예요.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남부 특수부대 투입 작전을 앞두고 IDF가 발표하기 전에 미국 현지 언론 ABC가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다음 BBC까지 영국 방송까지 다 보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DDA가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지상전 투입 작전 어느 지역에 어떤 작전 전개를 할 것이다라는 게 백악관이 다 유출을 한 거예요. 정보 공유하고 있었는데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채널 14 보도에 따르면은 이 IDF가 그 군사 전개 지역에 공개된 바람에 이제 지상군 투입 시기를 자꾸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채널 14는 뭐라고 제작했냐면 자꾸 이런 작전 계획이 노출되면 병력의 안전이 위협이 노출이 된다. 병력 안전에 위험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급기야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화되었죠. 탱크 3대가 파괴되고 병력 8명이 벌써 사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피비린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본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수작전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지뢰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땅굴 같은 거 위치 선정하고 이거 먼저 사전 정지 작업하고 그다음에 본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작전이 노출돼 가지고 지금 희생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미국과 어떻게 군사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엔 연설처럼 네타냐후가 역공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그러면 자꾸 사상자가 늘어나고 사상자가 또 늘어가면 여론은 또 바뀌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그 헤즈볼라는 지금 뭐 지휘부가 없고 또 그 간부들은 전부 다 무전기나 삐삐가 폭파돼가지고 서로 연락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반격은 그 헤즈볼라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저기 숨어서 각계 전투식으로 게릴라전. 지들끼리 그 박격포 같은 거, RPG 같은 걸로 쏴서 지금 이스라엘 탱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헤즈볼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이슈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363일째를 맞이하고요. 나흘 뒤가 되면은 꼭
1년이 된다고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인질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 1년째 되는 날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만큼 아직까지 1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인질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들 품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오는 10월 5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이스라엘 인질 무사 귀환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모임과 또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고 악의 무리들을, 악의 축을, 악의 뿌리를 모두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안 되시더라도 10월 5일 11시에 서울역 광장으로 모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1일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발, 200발 정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철통 같은 방어로 다 막아냈어요. 이건 이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지난 4월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일단 그 어떤 제스처라 그래야 됩니까? 그 단순한 시위용 공격일 거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대응 조건은 미국 정보당국도 이제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은 이제 남은 건 이란 핵시설 혹은 이란의 원유 정제 시설 타격밖에 없어요. 기본 대응이 매뉴얼이 그걸밖에 없고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하면 이스라엘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 대응 방안은 이제 원유 정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조금 출렁거리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별로 중동 긴장감이 이제 유가나 주식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 이거 이란 타격은 조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핵시설 혹은 원유 정제 시설 타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타격할 거냐를 이제 감독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승기를 잡은 국내적으로 네트냐후가 이제 이란에 대한 보복권 카드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참에 아예 그냥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까지 아예 제거해버려라. 그 하산 나스랄라 제거하듯이 물론 지금 어디 꾹꾹 숨어 있겠지만 제거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막 아주 국민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란 선제 타격에 대한 네트냐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결기와 안정 과반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미 마련돼 있어요. 자 그럼 국민들의 결기는 어떠냐? 이것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확보돼 있어요. 62%가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JNS하고 이제 드랙폴에서 62% 이스라엘 국민이 이란 타격은 당연한 건데 언제 할 거냐? 미 대선 전에 단독 폭격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하, 대선까지도 기다리지 말자. 대선까지 앞으로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좀 안짝인데 이제 11월 달이니까요. 그 대선 상관없이 우리 스케줄대로 가자. 62%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26%가 관망. 대선 지나고 하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폭격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 잘 모르겠다 나왔고. 근데 이거를 놓고 이제 정치적 결기와 국민적 결기는 다 직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 거냐는 문제인데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악의 경우 이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승리한다는 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지만 그러면 지금 치는 게 나아요. 정권 바꿔서 치는 거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바이든이 해리스 왈츠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이제 정지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그 일부 뉴스 보니까 지난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던 그 미사일은 대체적으로 그 재래식 무기를 많이 쐈다 그러고요. 요번에 좀 비교적 성능이 좋은 그런 미사일들을 많이 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200발 정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쏘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쐈는데 절반 이상이 발사 실패.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추락 이런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근데 미국은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동안 왜 가자 전쟁 때도 뭐 이스라엘 향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참아라, 전쟁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헤즈볼라하고도 참아라 계속 이랬거든요. 이번에 그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물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가 지금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대선 기간이라 사실상 레임덕이에요. 유의미한 어떤 통제력은 나오기 힘들지만, 근데 이미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박아놓은 대목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전히 군수 지원을 통제하고 있고, 아직도 선적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0파운드 벙커버스트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주 선적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미 공화당 톰 카튼 의원이 나와서 이제 CNN이나 팍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북부 국경지대에 대규모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우리 전방부대와 똑같이 지뢰 제설 그 제거 장치가 필요해요. 트랙터가 필요한데, 그 트랙터랑 거기에 필요한 카타필러를 지금 미국이 공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전에 필요한 다양한 전술 무기들도 미국이 지금 공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적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치르기가 여만저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걸로 바이든은 이제 뭐 억제기를 지금 걸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어떤 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면은 지금 이제 일단 네타냐후가 저기 이란 공격권 카드는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공격권 카드하고 우리한테 군수 지원하는 거를 맞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헤즈볼라는 처리해야겠다, 국부 중립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 좀 다오. 대신에 우리가 이란 공격은 좀 보류할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뭐 마치 이란이란 적대적인 것처럼 주요 외신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상 친이란 중동 정책을 짜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란 정권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의 국제 전략이 먹히려면. 그래서 헤즈볼라라는 고기 덩어리를 이스라엘한테 넘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그러면서 이제 무기랑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란 공격권을 맞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도 현지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요번에 이란의 200발 미사일 공격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 기획 작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때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약속 때리는 성격이 강하고 미국이 돈을 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추론입니다. 여기까지 제 추론이고, 왜 그런가 하면 요번에 대부분 200발 넘은 것 중에서 181발은 이스라엘이 방어했고, 한 3-4발 정도 이제 미국이랑 영국 이런 주변국들이 이제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약속 대련이거든요. 4월 달이랑 너무 비슷해요. 물론 성능 차이는 있다 치지만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을 매기려고 한 것 같진 않고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와 이란이 좀 조율된 게 아닌가라는 냄새가 나요.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제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미국 대선에 이제 부통령 선거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그 토론에서 민주당 왈츠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뭐 동맹국들 막 갈구고 막 씹고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돈맥만 이게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하면서 요번 미사일 방어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용으로. 요번에 100발 넘어왔는데 180발, 200발 넘어왔는데 우리가 다 막지 않았느냐. 그거 혼자 막은 게 사실상 3발밖에 안 막았거든요. 그걸 우리 동맹이 막은 거 아니냐. 이 동맹 질서, 안정적인 동맹 질서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그니처 중동 정책이라면서 우리는 외교 성공했다라고 홍보용으로 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과거 이건 좀 지난 일이지만 우리 대선 때도 북풍 공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다, 누구 후보되면 그 공작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굉장히 농후성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영향권 없는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걸 대선용 폭죽쇼라고 전 봅니다. 돈을 대가지고 사실상 이란에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제재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완화라기보다 제재 유예해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적대세로 보지 않아요. 언론들은 그렇게 보는데 적대세로 안 본다는 게 기본 기조고요. 10빌리언,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하메니의 일병 구하기의 수뇌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란 정권,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정권 굉장히 취약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공격 안 하면은 얘네들 자체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 권력 투쟁 때문에. 이거 뭐 아무것도 헤즈볼라 다 끊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됐는데 요거를 이제 다목적 포석으로 미국이 자국 국내 정치 대선에도 활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폭죽죠.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10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의 경제 제재도 유예해줬죠. JCPO의 핵 용인 협상도 복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란한테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걸었던 게 중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걸 갖다 제재를 걸었는데 그것도 갱신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그것도 유예도 무효시켰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IRGC를 갖다가 제재를 걸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음 기사에 다루겠지만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미국과 이란의 교역량이 트럼프 정부 대비 한 4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요번 그 솔직히 약속 대련도 아니고 아무 효과 없는 그 공격이었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내 정치용 대외 홍보용이라고 저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명분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네타냐후가 풀어갈 거냐. 워낙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제 머리로는 해독이 안 됩니다. 다 봐야지 이제 해독이 될 것 같아요. 한 7차, 8차 방향씩 돌리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으로부터 뭐 한 200여 발의 미사일을 공격받을 때 정작 미국은 이스라엘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 정착민 2명하고 NGO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일날이에요. 그래서 그 당일날 미 바이든 국무부와 이제 재무성이죠. 금융제재 담당 주무부서가 이제 재무성인데 여기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서한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정착민들 당해서 이명에 대해서 개인 제재와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 또 그 테러 지정 세력 비슷하게 이제 한 거예요. 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서한 지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상대로 이제 뭐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폭력 행사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그 보안 당국에서 쉬쉬해요. 지금 보안 당국도 이게 좀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당국은 미국식 이국가 해법을 좀 추정하는 세력이 많아요. 국자 군부 세력이 많아서 그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위권 행사를 갖다 폭력 행위로 규정해서 국무부가 지금 제재를 걸고 있고 요거는 이제 주권 이건 사법부에 어떤 제대로 된 판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폭력 행위라고. 근데 신베트가 그냥 감금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정착민들을. 그래서 요걸 근거로 이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는데 뭐 하마스 운나 테러리스트는 활보하고 다니는데 애꿎은 정당방위한 이제 정착민들은 이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이국가 해법의 대못을 지금 박은 거예요. 지난주에서 유엔에서 얘기했지만은 2025년에서 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를 포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서한지구에서 유대인 정착민 나가라고 지금 결의안이 일반 총회 결의안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게 유엔 결의안 안보 결의안하고 결합이 되면 이거는 법이 돼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가 비토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서 사실상 그 이국가 해법에서 예루살렘 서한 지구를 갖다가 이제 통으로 팔레스타인한테 피해 당국한테 주려고 하는 그 정치 공작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도 빨리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은 잘 막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잘 막지 못해서 7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이번에 그 테러를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기서 좌파 경전철 역사 테라비브 좌파입니다. 네, 테라비브 좌파 그 경전철이죠. 트램 경전철인데 거기서 이제 문 딱 열고 나와가지고 2명이 테러범이 난사하고 간 거예요. 그 칼침도 하고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뭐 그 중에 19명 중상 입은 사람 중에 17세 여학생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 방위 행사하면 넌 테러 지정 세력이 되는 거예요. 미 국무부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기사를 다루는 게 지금 사실상 무법천지거든요.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와가지고 막 폭도하고 땅 점유권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분쟁이 심각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일방편을 막 들어버리니까 이게 서한지구에서의 행태가 이제 그건 미국 대선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지속되면은 아마
서한 지구는 이제 저쪽으로 팔레스타인 당국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아주 극적인 영화 같은 작전들을 잘 성공시켰는데 다음 주에도 또 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레바논 국경으로 넘어간 이스라엘 군인들 더 이상 전사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혹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게 됐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변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